우리나라 유일의 국제공항인 김포 비행장에 현대식 종합청사가 건설되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는 작년 2월에 착공해서 공비 3억 원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국제공항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새 청사의 이모저모를 돌아보시고 집 짓는 데 여러 사람을 취하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이게 국제선이었어요. 자, 김포공항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그거 말고? 1970년 3월입니다. 어머, 김포공항에? 북한 군인들이야? 어머, 이거 뭐야? 우리 군도 있어, 우리 군도. 뭐야?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나라 공항에 북한군이. 네. 와.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포국제공항은 본격적으로 1971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그 1년 전 1970년 3월 31일 오후 3시 16분 김포공항에 대한민국 육군과 인민군이 동시에 활주로에 등장을 합니다. 뭐야? 뭐지?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비행기 한 대가 와요. 여객기 한 대가 쭉 비상 착륙을 하는데 일본 비행기였어요. 뭐야?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38명의 승객까지 타고 아이고야.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일본에서 날아와가지고 사실 38도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평양상공에는 일본 비행기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기술을 내려가지고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수상한 게 항공 루트뿐만이 아니었어요.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열려야 되나요? 입구가 열려야죠. 그렇죠. 입구가 열려야 되는데 탑승구 문 대신에 조종석 쪽 창문이 대신 열립니다. 예, 조종석 쪽 창문이 대신 열리더니 조종사가 창문으로 목을 쓱 내밀었는데요. 뒤에 어떤 다른 남자가 조종사의 목에 칼을 대고 비행기 바깥 풍경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승객이 무려 138명이나 있던 이 비행기,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1970년 3월 31일에 일어난 요도호 납치 사건. 아니, 황당한 건 김포공항에 사실 우리나라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인민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있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출발했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포공항에 착륙하기 8시간 전. 이 비행기는 일본 자판 에어라인, 일본항공 소속 보잉 727기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닉네임을. 요도강이라고 여러분 오사카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오사카를 통과하는 강 이름이거든요. 큰 강. 큰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따가지고 요도호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727 자판 에어라인 여객기였습니다. 국제선이 아니에요. 도쿄를 출발해가지고 후쿠오카로 가던 국내선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비행을 했냐. 비행시간이 무려 12,500시간인 베테랑 기장이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비행을 맡은 요도호의 기장 신지 이시다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1시간 40분 정도의 비행을 마치고 후쿠오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비행기가 딱 뜨고 어느 정도 순항고도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 기내방송이 나오죠. 이륙한 지 한 10분쯤 지나고 비행기가 이제 후지산 근처를 딱 날고 있는데 이제 시트벨트를 풀어주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화장실 가도 된다. 그런데 그 멘트가 나올 때쯤 갑자기 카킨 문을 탁 치고 쳐들어온 남자들이 있었어요. 조종석에. 6번도, 1번 칼하고 그다음에 권총이 들려 있는 거죠. 아니, 조종석 문을 열고. 지금은 이제 차단이 됐죠. 지금은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게 가능했어. 바로 9.11 테러 이전만 하더라도 열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에 벌어진 일본의 최초의 공식적인
하이잭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도를 들이대며 협박해온 남성들을 뒤로 한 채 뭐라고 베테랑 기장이 방송했는지 실제 음성이 준비돼 있습니다. 상황에 대단하시다. 와, 진짜 무서웠겠다. 침착하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아니, 이 정체가 적군파라고 했는데 적군파는 무슨 파예요? 일본 내에서 1970년대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을 벌리던 사람들인데 이 공산주의 운동을 벌리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다 적군파는 아니었고 이들 중에서 과격한 방법으로 즉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적군파라고 불렀고 실제 이들은 일본 내에서 테러를 많이 저지릅니다. 일본 아주도요? 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접한 이후에 그 성격이 폭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적군파의 백그라운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이제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마침 그때 1960년도에 뭐가 터졌냐면 베트남전이 터지면서 이제 미군이 참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을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베이스 캠프가 좀 되어달라.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학생들이 아니 태평양전에 패전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게 분투라고 해요. 여러 가지 계파들이 생겨요. 그중에서 가장 과격했던 게 뭐냐면 이 적군파. 적군파는 아까 우리 또 유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 세계 동시다발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키자라는 주의였어요. 적군파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 있는데 일본의 적군파가 있고 독일의 이제 바더마이너프,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뭐 이런 애들 딱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뭐요? 전범국들이구나. 그렇죠. 2차 대전 때 추축국들이죠. 사실 대중적인 학생 운동이 6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줄어들거든요.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들어거든요? 과격화가. 그래서 7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과격한 투쟁들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군파고요.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공항에서 뭐 소총을 난사한다든지 수류탄 던져가지고 여행객 24명이 이제 사망한 적도 있었고요. 뭐 비행기 하이제킹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프랑스 대사관을 습격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얘들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항만, 공항 여기 검색이 강화된. 경계를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자, 근데 적군파가 왜 우리나라 공항에 비행기가 내려야 합니까? 그리고 또 정확히 누가 범인인지 밝혀졌어요? 아, 일단은 밝혀졌는데, 요도 그 납치 범인들 있죠. 그 지명수배됐던 전단지를 제가 입수해 왔습니다. 여기서 잘 가져와. 여기, 이제 일본어네. 일본어입니다. 무섭게 생겼다. 국제 수배 중인 납치 범인. 인물들이 범인. 대학생은 안 보이는데. 납치범이라는 얘기예요. 네, 납치범 지금 지명수배된 전단지입니다. 대학생은 안 보이는데요. 실제 이제 나왔던 저 사진은 저 88 올림픽 때 그 나온 사진입니다. 그 비행기를 납치했던 범인들은 총 9명이고요. 저기에는 지금 7명만 나와 있는데 2명은 이미 신변이 확보돼가지고 안 나오고 저 9명 중에는 대부분이 20대라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16살짜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스펙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학생 운동을 배경으로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엘리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동경대,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보다도 더 들어가기 힘든 곳이죠. 거기 중퇴한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대학, 간사이 대학, 엄청 명문대학이죠. 그렇죠, 명문대죠. 출신들입니다. 야, 근데 이들의 그 화려한 스펙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철이 없이 패기만으로 좀 똘똘 뭉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 납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납치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이름이 타미야 타카마로. 그러니까 그 하이제킹했던 무리 중에 리더격이었나 봐요. 타카마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내일의 조다.
내일해줘. 허리케인줘. 허리케인조. 하얗게 그러니까 붙여왔어. 우리나라에서는 도전자 허리케인 예. 만화로 히트를 쳤는데 이 도전자 허리케인이라는 만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박싱을 주제로 한 만화인데 그 주인공이 쓰러져도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예. 도전 정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하이제킹을 결심하면서 만화책 속 주인공을 연상시키면서 결연하게 우리는 내일의 조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약간 철부지 행동처럼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당대 시대 분위기를 약간 감안하면은 조금 이해 가실 거예요. 일본 운동권이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가장 큰 투쟁 목표 중에 하나가 세계 제국주의 타도, 뭐 베트남 전쟁 반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약간 조금은 현학적이고 조금은 뭔가 더 이 좀 큰 문제, 어차피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할 이상적이죠. 네, 그런 것에 많이 매달리지. 현실감이 좀 떨어졌네. 그 이제 오카모토 고조라고 그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아비브 공항 폭탄 테러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형이 이제 그 오카모토 다케시라고 이 중에 한 명이에요. 오카모토 다케시인데 나중에 그 동생이 이스라엘 법정에 서가지고 왜 이런 테러를 저질렀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적군파들은 다 죽어서 저 위에 있는 오리온 성의 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러를 저질러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같은 오리온 별자리에 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죄책감이 없는 거네.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 됐어, 종교화. 사이비 같은데? 아니 어쨌든 철이 없는 행동을 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간 크게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목적이 혹시 어떤 건지 그러게. 한번 추론해 봅시다. 그 테러범들이 기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기장에게요? 돈 내놓으라.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딘가로 가자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뭔가 원하면 국내에 내려도 되고. 바로 이것입니다. 됐죠. 제타이니 기타조선 노 평양 노 이키마쇼. 와카리마스까? 평양으로 가자. 아이, 소데스. 그러면 그 당시 적군파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조직이었고 예. 당시 소련이나 중국은 뭐 사회주의 진영의 두 양대 축이었지만 서로 뭐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뭐 중소 분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가장 순수하게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쪽으로 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제가 있습니다. 연합적군 최후의 기록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진술에 따르면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봤다기보다는 북한을 기지화해서 전진 기지죠. 기지화해서 일본을 공산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70년대, 80년대는 북한이 지금 우리 남한에서 이제 한류가 막 붐비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북한이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김일성은 원래 그 공산국가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아이, 이게 북한 교육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비동맹, 제3세계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그 우리 강연자를 보면 김일성 주석을 흠모하고 무상치료 무료교육, 세금없나라 이런 인민의 지상낙원을 일본에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왔다라고 교육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4월의 봄예술 축제 매 김일성 생일 때마다 거의 150개 나라 예술단들이 와가지고 축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그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북한이 이제 선망이 됐었고. 그래요. 김일성은 당시에 패션 아이콘이었어요. 패션? 한류 같은 거였어요. 김일성. 오, 진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다음 여기저기 주최사상 연구소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프랑스의 지식인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막 장폴 사르트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이 먼저 남한을 침공했다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진짜.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찬양 고무하는 겁니까? 아니요, 걔들이 그랬다. 자, 어쨌든 130여 명이 넘는 승객이 있단 말입니다. 자, 과연 기장은 기술을 평양으로 돌렸을까? 너무 큰일을 벌였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칼로 내 목을 겨누고 있다. 아무리 베테랑 기장이라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 순간적으로 이 기장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비행기는 국내선이라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지도도 없고 길도 모릅니다. 후쿠오카에 들렸다가 됩니다. 근데 능력 있다. 사실은 이 기장은 거짓말이었어요. 기름이
충분했어요. 갔다가 올 수 있는 기름이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쿠오카에 내리기만 하면 일본 당국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기장이 하이잭이 되고서 첫 소식을 무전으로 이렇게 알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후쿠오카의 착륙 결정, 납치범들은 폭탄을 보유, 실패할 경우는 자폭한다고 말하고 있다. 후쿠오카에서 연료 보급 중에는 다른 것은 일제 다가오지 못하게 할 것. 보급 후에는 평양으로 향한다. 보급 후에는 평양으로 향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지도와 나침판을 부탁한다. 뭐 평양에 있겠다 거예요. 왜僕は 평양で知らなかったんだ。僕は怖いとかそういう意識はあんまりなかったね。ただまあ瞬間に考えることはいかに乗客をねもう安全なもんで一人も傷つけないようにしたらどういうふうにしたら一番かっていうことを先に考えるわけだ。いや완전 진짜 기장이다. 대단하시다. 후쿠오카에 내리는 거죠 지금. 예. 351便淀は5番スポットで給油中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中の乗客は縛られ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とにかく刃物で脅している。また北朝鮮に行かなければ爆破するというような脅しで福岡空港に到着しています。 기장이다. 아, 이분 대단한 분이다, 정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급여를 수동으로 바꿔놔요. 그렇지.爆破するぞっていうのを脅かしに帰ってきたわけや。평양経営関係なんかなとそれで腹決めたわけや。 자, 후쿠오카 공항에서 엄청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자위대가 활주로를 점거합니다. 이륙을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대치 상황이 5시간 동안 이어지자 드디어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죠. 그 적군파 테러범들은 빨리 이륙시켜라. 안 그러면 사제 폭탄을 터뜨리겠다라고 위협을 해요. 기장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평양을 가야지 이 사태가 끝나겠구나 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관제탑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까 부탁했던 한반도가 평양 지도 달라. 그래서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출발하나?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게 뭐냐면 약속대로 우리 비행기는 평양으로 가겠다. 단 노인과 환자와 어린이는 여기서 후쿠오카 공항에서 좀 내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장이 얘기를 해요. 테러범들에게 23명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내리게 돼요. 떠는데 네고시에이터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대단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일본 정부로부터 기장에 이제 지도를 전달받거든요. 근데 받은 지도가 뭐냐면 항공 지도가 아니라 일반 사회과 부두 지도 같은 걸 박스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주고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항공 지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이게 선을 이렇게 긋거든요. 여기가 후쿠오카고 저기가 평양. 선을 딱 긋고 그러면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건데 정말 원시적인 방식으로 비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도를 왜 그런 지도를 줬다라는 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 좀 암호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거기 딱 보니까 그 지도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121.5mc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주파수죠. 메가사이클이고 전 세계 모든 비행기들이 공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입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는데 공항에서 이 비행기의 위치, 거리 이런 걸 알려줘야지 여기 착륙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1시 59분 기장이 이제 중학교 지도 그거 하고 그다음 비상 주파수 하나만 가지고 인질 106명을 태운 채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륙을 합니다. 이 121.5 긴급 비상 주파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펼쳐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굉장히 루트가 독특합니다. 후쿠오카에서 내륙, 대한민국 내륙으로 옵니다. 그래서 포항, 그다음에 대전, 강원도 위를 지나서 DMZ를 건너가요. 내륙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38선을 건너서
바로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받은 사해가 부도는 앞만 이렇게 봐도 어디가 공항이고 어디에 착륙해야 되는지가 사해가 부도에 나와 있나요? 아니, 안 나와 있잖아요. 원래 공항에 일이 없죠. 또 공항 차트가 따로 있어요. 그때 121.5mc로 이 기장이 교신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공항이든 답답하니까 어떤 공항이든 응답 좀 해봐라. 여기는 일본 항공 8315 비상 주파수 121.5 메가사이클 잘 들리는가? 라고 묻게 되는데 이 다급한 교신에 응답한 쪽이 누구인 줄 알면 깜짝 놀라요. 121.5MC. 이 주파수는 우리나라 김포뿐만 아니라 평양, 전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다 이 접수가 됩니다.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듣고 응답을 했냐? 일본 기장이 들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일본 항공 8315, Japan Airlines 8315. 여기는 서울 관제소. 바로 김포공항에서 이것을 인터셉트한 거죠. 그래. 우와. 전 세계 수많은 그 공항 중에서도. 이게 사실 그 처음 교신이 당한 거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이렇게 다른 주파수를 알려줘요. 그래서 주파수를 134.1 메가사이클로 바꾸세요라고 하면서 이게 평양 주파수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 김포공항 주파수가 아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게 조종석의 납치범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렇죠. 당연히 듣고 있을 납치범들이 테니까. 영어를 알아듣을 수가 있으니까 교신행. 그래서 실제로는 평양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우리 김포공항을 알려주는 거고 이제 무슨 수가 있어도 일단 이 비행기를 평양으로 못 가게 김포공항에 내리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왜냐면 그때 비행기는 이미 이북에 있었거든. 다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김포로. 아니 이 비상 주파수라고 해서 세계 공통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이 교신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당연히 평양에서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이 버튼을 북한보다 먼저 누르신 거예요. 빨랐구나. 네, 우리나라 공항 김포에서 먼저 눌러버리다 보니까 평양에서 미처 누르지 못해서 우리랑 먼저 교신이 된 거죠. 요거는 관제사님이 정말로 기지를 잘 발휘하고 나도 그런 것 같아.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사실은 정보당국이 이미 일본과의 긴급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날라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지. 맞아. 자, 이제 아까 평양 그 주파수라고 속이면서 김포공항 주파수를 알려줬잖아요. 주파수는 바꿨어. 다시 이제 요도호와 교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활주로의 길이, 착륙할 수 있는 방향, 해발, 고도, 김포공항의 정보를 평양인 척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에 하나 연기가 들통나거나 자칫 한마디 잘못만 말해서 적군파가 그 사실을 알아버린다면 항공기가 폭파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 근데 요도호의 통신이 순간 멈춘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몇 초간. 그런데 요도호에서 이런 말이 Thank you, sir. 됐네. 된 거야. 됐네. Thank you, sir. 된 거예요. 대박이다. 그런 게 가능하구나. 김포공항 관제사가 적군파를 속여서 김포공항 쪽으로 비행기를 유도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DMZ를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북한도 이미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굴러 들어온 호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남한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뭘 하냐면 고사포를 북한에서 엄청 발사했다고. 근데 이건 격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항공기의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야, 그럼 비행기 안에서는 납치범들은 야, 남한이 쏜다. 남한이 쏜다. 남한이 쏜다고. 그러네.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비행기는 38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북한 영공에 들어갔다가 다시 서해안으로 돌아와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진짜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시작.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속였어요. 간제사님 뭐 센스로 해갖고 이렇게 속였는데 이제 땅에 내리게 되면 이게 진짜 평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김포공항이에요. 대한민국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대한민국 국군을 인민국 군복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바쁘게 갈아입혔을 것 같아요. 인민국이 아니었지. 갈아입히고 바쁘게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 하얀 그 저고리다 까만 치마 저고리, 평양의 그런 상징 치마 저고리를 다 입히고 꽃다발을 흔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카트에다가 우리 평양 공항에 온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수란 거야. 근데 모자라는 인원은 다 어디서 갖다 배치했을까요? 어디서 다 동원한 거예요, 그거? 김포 공항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 치마 저고리 다 입히고 꽃다발을 입고 그렇게 다. 공항동 주민들입니다. 공항동 주민. 완전 위장을 해버려요. 위장.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다 실현하는 게 사실 영화 같아요. 그렇지, 영화 같아요. 진짜 영화 같아. 네, 이렇게 영화 같은데 비행기 납치범들이 진짜로 속았을까요? 자, 이제 내리고 평양에 왔다고 지들은 만세를 부르면 돼요. 앉아 하면서 근데 거기서 몰래 갑자기 카메라 같아. 한마디 외침이 들려옵니다. 진짜 몰래카메라. 고코대 평양 나이데스! 거기가 평양이 아니다라는 네 마디 비명이 어디서 나옵니다. 예? 뭔 소리? 어디서 걸린 거야? 이렇게 물샐 틈 없이 준비했는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 때문에 듣겠어? 자, 정말 안타까웠던 게 99.999% 완벽한 위장 작전이었어요. 그 0.0001% 걸린 게 뭐냐면 뭐예요? 김포공항에 멈춰 있는 노스트 웨스트 항공사 비행기 내까지 노스 웨스트. 저 멀리 일본 그 적군 파보기에 평양에 미국 비행기가 있을 수 있나? 어머나,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범인들이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를 범인들이 창문을 봅니다. 평양이잖아요, 여기는. 평양에 흑인이 있는 거예요. 흑인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 자, 범인이 일본 기장을 통해서 관제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기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언덕 위에 흑인이 보인다. 이곳이 평양 맞는가? 자, 이거 설명을 잘해야 돼. 진땀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하늘의 태양의 신 우리 오버이 장군님께서 우리 외국인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평양 공항에 초대했을 겁니다. 관제사가 이렇게 자, 관제사는 거기서 순간 당황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답하지? 하다가 결심을 하고 다시 요도호에 무전을 때립니다. 맞다. 저 흑인들은 러시아인들이다. 에이, 좀 그랬다. 이건 너무 믿었을까요? 믿나? 소련에. 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인들이 당시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들도 속을 수 있는 거지. 믿을만한 얘기긴 해요, 사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시청자분들이 꼭 유념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시점에 일본 젊은이들 지금 다 대학생들이거든요. 20살, 21살이에요. 대학생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잘 모르고 설명을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죠. 납치범이 프라모델 광이었대요. 프라모델? 딱 보니까 근데 저거 공산권 기종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고 막 뭔가 좀 이상하니까 나오질 않는 겁니다. 탑승구를 열지 않는 거야. 열어야 되는. 아직 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김포공항 직원들이 다가갔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도코와 평양 데스까? 평양이요. 여기가 평양입니까? 여기서 이제 김포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답합니다. 하이, 평양 데스. 요코소. 네, 평양입니다.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테러범들이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질문 하나 딱 던집니다. 뭐라요? 이마 비타 조선대와 고개는 계획국가 신고주 되셔? 고도시와 난내메 데스까? 상대방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아니 그게 몇 년이더라? 난가 아야씨 김일성의 소조가 못되고 완벽하게 우리가 위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납치범들이 던진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 비행기 안에 범인 중에 한 명이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요. 우리들은 속았다. 하마터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덫에 빠질 뻔했다. 우리들은 이곳에 일주일, 한 달을 잡아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북으로 간다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작전 실패. 자, 아쉽긴 한데 김포공항 위장 작전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승객도 납치범도
기장도 아무도 내리지 못했고 3박 4일 동안 106명의 인질이 좁은 기내에 그대로 감금당하게 됩니다. 3박 4일이요? 3박 4일 동안 있었어요. 여기서 일본 정부가 정말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운수정무차관이라고 우리나라 지금 국토교통부 차관이 협상을 하러 가요. 테러범들과 협상을 벌이는데 좋다. 승객들을 다 내려버리고 나를 차라리 인질로 끌고 가라. 이렇게 딜을 해요. 네. 그래서 승객들은 다 김포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무차관 그리고 테러범 그리고 조종사 3명들만 평양으로 떠나요. 조종사 3명, 차관 1명, 납치범 9명.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전행 공모할 붉은 무리들의 만행의 실증이 여기 있습니다. 야마무라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 인질로 북한 교열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야,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울까 지금. 뭐 가족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아우. 어떻게 만난 거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영화다. 야, 저 차관은 진짜 용감하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북한은 뭐야? 우리가 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어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자기들이 오는 거니까 이제 받아야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관, 일본 조종사, 그다음에 일본들은 이제 항공기는 돌려보내고 그 9명은 이제 의거 입국자, 일본의 붉은 혁명 전사들로 이제 환영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북한에 아주 호재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재. 북한하고 일본하고 어떤 경제 교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일본의 이 정부 요원이 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인 경제 교류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일본이 엄청난 경제 원조를 한 거예요. 비행기도 돌려보내줬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하고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제 진행되고 일본 고위 정부 인사들이 평양을 수없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딜을 한 거죠. 딜을. 처음엔 비행기도 안 준다고 했었어요. 비행기도 안 돌려보낸다고 했다가 북한이.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랑 모종의 협상이 있은 다음에 비행기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겠다라고 보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 발로 이제 북에 찾아갔잖아요. 이 적군파 잘 살았나요 거기서? 뭐야? 홈쇼핑 하고 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キノコ料理なんですか？最近朝鮮でキノコを大量に全国各地で作ってるんですね。あとやっぱキノコ結構うまいんですよね。だからやってます。まあ結構うまいですよこれ。ごめんなさいおすすめには何ですか？これです。テラミス。ちょっと食べてみます。 먹방하는 거예요? 먹방これは、ヘマジキス
喫茶店、日本語で言えば日の出喫茶店で売ってます。私のおすすめはこれ、朝鮮の選手です。私のおすすめというのは観賞魚、熱帯魚とか金魚とかそういうやつ。 이야, 개조기는 꽤 다양합니다. 대박이다. 적군파랑 아무 상관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정체성을 버렸네요. 논평가네. 논객이야 이제. 평론가인데 평론가. 아니 보니까 지금 영상 속에 보니까 지금 북한 물건들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홈쇼핑 같기도 하고 아마도 그거 같아. 일본 관광객들 와서 이 맛집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 맛집 가서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사서 가라 이런 얘기. 그 해맞이 카페 나오잖아요. 그 해맞이 카페를 유튜브에 치시면은 유럽 관광객들이 북한에 가서 이제 거기 그 집을 갔던 영상들이 있어요. 핫플레이스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메뉴도 구성이 상당히 다양해요. 드립 커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뭐 카푸치노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게 다 있고 실제로 다 가보면 있습니다. 고급 카페죠. 그리고 저기 이 적금파들이 그 무역 회사와 이렇게 상점을 차리고 물건을 팝니다. 근데 그 물건은 뭐냐면 농산물하고 건어물 이런 것을 이들을 통해서 일본에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북한 당국에서 이게 이용을 해먹는 거지. 적군파 투사들이 기지를 진다고 했는데. 그래요. 자, 적군파가 SNS 활동을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북한에서 SNS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북한에서 SNS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인터넷이 뭐고 SNS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북한의 철저한 감시 아래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북한에 가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나 봐요. 사실 외교 공간에서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북한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영상이나 뭐 TV 사는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는 유튜브 계정도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트위터 계정을 한 IP를 보면은 이게 북한 IP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해당 어떤 내용들을 내가 트위터에 올리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면은 중간자가 그 메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왜냐면 지금 북한 내에서는 공식적인 인터넷망이 없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인트라넷망이고 평양에 외신 사무소들이 있어요. AP통신. AP통신이나 이런 외국 매체들은 북한의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성으로 쏘거든요. 사실은 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 쏘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자를 통해서 서한으로 오고 갈 거예요, 진짜로. 서한으로 오고 가거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걸 거예요. 50년 전 지상낙원을 꿈꾸며 갔던 그들인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 납치범 9명 중 8명은 이미 북한에 그 납치됐던 일본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서 한 명은 범행 직전에 일본에서 사귀었던 여자를 초대해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나중에.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북한에서 살았던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2001년부터 아내와 그 자녀들을 일본으로 귀국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그게 거의 다 끝나고요.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은 납치범 4명하고 남아있는 아내 2명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비행기를 납치할 때 우리는 내일의 조다 라고 그렇게 패기 넘치게 떠났던 적군파들. 북한에서 SNS뿐만 아니라 자기들 이야기를 싣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까지. 지금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일단 적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래 망명을 목적으로 조선에 건너간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귀국한 후 1970년 가을에 예정돼 있던 안보 결전에서 일본 총리 관저를 점거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려고 했다. 우리로서는 정치 망명할 뜻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귀국해서 일본 땅에서 정치 활동을 할 것이란 것은 시종일관 달라지지 않았다. 자, 어쨌든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납치해서 대한민국, 북한 이거 막 다 뒤집어놓은 납치범들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까 제가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반전이 또. 아까 후쿠오카에서 일본 자위대가 진압하지 못했던 까닭은 권총과 칼, 폭탄 등으로 협박을 했었기 때문이죠. 인질의 목숨을 노리겠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건 그 위협했었던 총, 승객들의 이게 장난감 권총이었고. 이게 장난감 권총이에요. 세상에. 와, 장난감 총이요? 발전적으로 그 폭탄은 모형 폭탄이었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였어요. 일본도는 진짜겠지. 칼날이 무딘 가짜 일본들. 오 마이 갓. 그것 때문에도 그러니까 장난감 칼, 장난감 권총, 장난감 폭탄을 갖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은 아닙니다. 이게 또 위협을 하면서 남자들을 창 쪽으로 다 몰았다고 그래요. 덤빌까봐. 네, 남자들을 창 쪽으로 몰고 여성들을 가운데 쪽으로. 근데 정말 패기만 넘치고 순진했다. 맞는 말인 게 뭐냐면 패트리샤 스타인호프라고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과 교수가 적군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결론이 이거예요. 적군파는 과격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 예가 뭐냐면 북조선 기타 조선이라는 것은 쌀이 없을 수도 있다. 가면 우리가 굶을 거다. 각오하고 떠나자. 그리고 가면 쌀도 없는데 스시, 초밥이 있겠냐? 덴뿌라, 튀김이 있겠냐? 일본을 떠나기 전에 최후의 만찬으로 너 가서 스시 먹고 오고 너 가서 덴뿌라 먹고 와라. 우리 가서 굶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출발했다니까. 뭐야? 진지한 장면인데 너무 웃기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납치를 한 목적이 무엇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납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결국은 테러리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현실을 떠나서 미디어로 전장을 옮기는 거거든요. 미디어 관심을 받았잖아요. 일종의 혁명적 관종들인 거예요. 다음 생각을 없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또 하나 이제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원래 비행기 납치 이거 요도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3일 전에 다른 비행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비행기 타는 법을 모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9시 출발이다 그러면은 야 니들 늦지 않게 8시 55분까지로 와야 시내버스로.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이 버스 타듯이 이제 타려고 해다 놓치고 그래서 3일 기다렸다가 이제 걸린 게 요도였던 거죠. 실화예요? 네, 실화예요. 대박이다. 어이가 없네. 난생 처음 타는 사람들. 아니 근데 나는 내 생각에 참 어쨌든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다행하다. 저는 이 적군파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패기 어린 꿈을 꾸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꿈에 먹혀가지고 괴물이 됐어요. 진짜 괴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꿈을 꾸든 너무 과몰입해서 그 꿈에 먹혀서 괴물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이때 세계인이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코리아나. 이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너무 벅차다. 너무 이상하지. 벅차다. 이게 더 기분 이상하고 손에 손잡고는 지금도 그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에서 3위 안에 드는 명곡이고 부르기는 우리 코리아나가 불렀지만 이제 작곡가 자체가 조르주 모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뭐 전 세계 최고의 그 디스코 영역에서는 뭐 진짜?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불리는 이분이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왜 외국 사람한테 이걸 시키냐.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하고 사람 불러가지고 조르주 모도로가 우리나라에 직접 와가지고 눈 감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심사위원 앞에서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조르주 모도로가 심사를 받고 결국 이게 눈 감고 들어보니까 확실히 좋네요. 라고 해서 뽑힌 노래예요. 대박이다. 네, 결과적으로 가장 위대한 곡이 됐지. 아니 올림픽 때 뭐 했어요? 올림픽 때 저는 사실은 그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재밌게 봤어요. 야, 이게 기억이 나? 야, 우리 9살 때인데. 몇 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 거야? 몇 살때는 없어요. 이게 몇 살인데? 이게 9살 때. 9살 때. 9살이면 알죠. 9살, 10살 때. 저는 워낙 어렸을 때니까 저야말로 기억이 안 났고. 근데 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속 폐허에서 딛고 일어서서 국제 대회를 그것도 일본보다 먼저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유치하고 북한도 못한 거 우리가 한다라는 자부심이 온 국민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집에 진짜 다들 기념주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사온 기념주화, 우표, 그다음에 호돌이 인형.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호돌이 인형, 호순이 인형 들고 찍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앨범에 엄청 많았어요. 다 집집마다 다. 맞아. 전 세계인이 볼 때는 또 다른 층에서 감동적인 올림픽이었던 게 88 올림픽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다 실감한 거야. 그러니까 소련 있지, 맞아요. 미국 있지 그러니까 진짜 끝났다. 냉전 진짜 끝났다. 이거를 생각한 거야. 다들 TV를 보면서. 88년 하면 제가 공간이 된 서희가 된 해거든요. 그런데 그 88년은 북한에서는 남조선은 A주의 세상이라는 그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에이즈. 맞아, 우리 태어났을 때. 남조선 가면은 A주가 그냥 만연화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가면은 위험하다. 이게 지금 막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거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뭐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홍보를 했죠. 그러면 올림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매일. 그러니까 89년도에는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준비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제 저희 부대도 동원되는데 올림픽 모든 경기장, 그러니까 올 경기장, 88 올림픽에서 남한에 만든 공항까지 무조건 한 배 내지 3배 규모로 다 지은 거예요. 북한이 그 청년학생 축전을 엄청나게 선전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한국의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임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 어른들 속에서는 그 당시 북한이 무리하게 자금을 쓰다 보니 나중에 북한이 권한행군 시기를 겪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3배가 무조건 3배로 크게 만들려고. 자, 어쨌든 뭐 당시에는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들떠 있었던 시기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한다? 이건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죠. 엄청 설레는 일이죠. 네. 한 두 글자만으로도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장소죠.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공항. 하지만 88 올림픽이 오기 2년 전, 16년 아시안게임 개막 단 6일을 앞둔 때 바로 이 김포공항에서 끔찍한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진짜 아무나 가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안 갔죠. 와, 여기 차들 엄청 많이 다녀요. 대박. 깨졌네? 대박. 깨졌네? 엄청 큰 폭발이었네요.
저 사람 쓰러져 있어요. 맞았나 보다. 갑자기. 어떻게? 시바. 와. 네? 아이고야. 부상부터 사상자. 아이고 세상에. 아, 저기 진짜 우리 항상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 1층 맞죠, 거기? 맞아요, 1층. 네. 차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서 항상 차 타는데. 네. 많이 눈에 익죠. 아니 근데 이렇게 큰 일인데 왜 우리가 잘 모르지? 그때는 1986년 9월 14일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김포공항 하면 우리가 제주도도 생각나고 부산도 생각나고 굉장히 설레잖아요. 국내선 청사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었죠. 당연히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사람, 해외를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번잡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한 일가족을 좀 주목하고자 해요. 일가족 20명이 누군가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떠나는 배웅을 하니까 미국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멀었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미국 보내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오라버니를 보내면서 무수히 많은 이제 친척들이 눈물에 배웅을 하고 이제 돌아서던 그 장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헤어짐 그리고 그때 건넸던 작별 인사 다시는 건네지 못할 마지막 인사가 돼버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1986년도잖아요. 그렇죠. LA로 출국한다, 외국으로 출국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제 배웅을 했던 상황인데. 맞아요. 김포공항 3층이 출국장이에요. 3층이 출국장에서 어머니와 이제 아들은 LA로 떠나시고 이제 한 20명 정도 가족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 설날과 추석같이 정말 어렵게 모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1층 정류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화의 꽃을 이제 이어나갔어요. 그렇지. 그런 순간 갑자기 빵! 옆에 있던 쓰레기통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빵! 폭발과 함께 1층 정류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시 그 폭발력이 수류탄 7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은 그런 폭발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력뿐만이 아니라 그 굉음이라든가 아니면 그 살상력이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당시 정말 그 주변에 모두 다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1층에서 그 출입문 근처에서 일가족 모두가 이제 배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일가족 모두가 그 자리에서 폭발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5명이 테러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고 33명의 부상자가 나오는데 더 안타까웠던 거는 아까 그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일가족이 대부분 사망자와 부상자 속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부를 포함해서 4명 일가족은 아예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중에서 9명이 치명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예, 이게 당시에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 정사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국내선으로 쓰이고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 6번 출구인데 6번 출구 자판기 옆에 그러니까 출구가 있고 그 옆에 자판기가 있고 거기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는데 밖에서 터졌구나. 밖에. 여기서 이게 터져버린 거고 전체적인 구도를 좀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6번 출구면 게이트가 6번이니까 제일 마지막 쪽 오른쪽 끝에 있는 출구에서 터져버린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버스도 많이 쓰고 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뭐 이랬던 곳이죠. 그 쓰레기통 앞이라서 저기서 흡연도 많이 했을 거라고. 그렇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게 다 몰려가지고 흡연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저 쓰레기통이 철제여서 오히려 파편이 돼가지고 더 살상력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공항에 가면 쓰레기통이 다 투명하잖아요. 종이. 맞아요. 테러를 방지한다고 해서 그때 많이 특공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그랬을 때 거의 화장실 뭐 이런 데 많이 생각하고 했지 쓰레기통이 터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대낮에 김포공항에서 벌어진 엄청난 규모의 폭발.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류탄 7개랑 맞먹는 규모의 폭탄이 터진 거잖아요. 명백한 이건 테러고 고의적인 테러고 누군가가 이걸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6번 게이트 앞에 외부 쓰레기통에 이걸 은닉해놨다라는 것도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명의 희생자를 좀 봐야 되는데 바로 폭발물이 터지던 당시 그 쓰레기통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관리공단 소속의 전기공이었던 유주환 씨가 밑에 쓰레기통에 폭발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필 공교롭게 그 쓰레기통 바로 위에서 천장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밑에서 쓰레기통과 파편과 폭발물이 터지니까 이 충격을 유주환 씨가 흡수한 거예요. 정말 유주환 씨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폭풍 때문에 상당히 먼 곳까지 튕겨나가세요. 튕겨나가고 상대적으로 이게 수류탄 7개 정도의 그 폭발 위력인데 한 방향으로 쇠구슬이 빵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마침 그때 이제 유주환 씨가 거기 있었던 거죠. 총알 이 쇠구슬이 이제 튕겨나가는 방향에. 그래서 나중에 이 고인의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몸에 100개 이상의 쇠구슬이 박혀 있었더라. 온몸으로 다 쇠구슬을 받아내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충격 때문에 이미 하반신은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을 보면은 꽝 할 때게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푸른빛이 반짝하고 그 폭발력이 한 50m까지 강력하게 튀는 거 봐서는 이제 이거는 사제 폭탄이 아니고 전문 제조한 컴포지션이 아니냐. 컴포지션? 네, 그런 이제 판단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컴포지션은 무슨? 컴포지션은 간단하게 말해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점토 같은 거, 이 점토 같은 거 주물럭주물럭해서 딱 벽에 붙이는 거. 연결하잖아. 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요 주물럭주물럭해서 붙이는 이게 바로 C4 컴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사용된 거죠. 자, 근데 분명히 이 폭탄은 컴포지션 폭탄이다라고 했는데 이 폭발물 이 종류를 두고 약간 의혹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파편인데 보통 파편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게 아니라 쇠구슬 형태였거든요. 아까 쇠구슬이라면서요. 네, 이런 파편을 쇠구슬 형태로 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군용 크레모. 전방 가게 되면은 앞에다가 약간 기울어진 사각형 모양으로 세워놓고 탁 누르면 저쪽에서 적이 올 때 팡 터져가지고 방향성 있게 한 방향으로 확 나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크레모아라고 하면 이게 남한군이 쓰는 거거든요. 미군도 쓰고요. 미군도 쓰고.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게 남한 정부의 조작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C4 컴포지션이랑 크레모 이 개념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C4 컴포지션은 이 점토같이 생긴 폭발물이고 이거와 700개 이상의 쇠구슬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폭탄을 만든 것이 크레모아예요. 이게 쓰였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김포공항에서는. 당시 경찰은 그 쇠구슬 파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파편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종결을 합니다. 근데 하도 경찰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사들이 군용 크레모아처럼 이렇게 폭파가 됐다라고 기사를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크레모아인데 우리 당국이 컴포지션으로 발표를 했다면 이건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치 않은 의혹이 그때 당시 일었던 건데 그럼 이런 게 사실 초동 수사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고 제대로 검증이 되면은 깨끗하게 풀릴 문제인데 그게 안 됐나 보죠? 그래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우리가 이 잔혹함에 대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바닥에는 피자국, 유리창이 깨졌고 야, 폭탄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피해인가 거기에 놀랐는데 이게 사건 직후 사진이거든요. 근데 마땅히 있어야 할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예요? 폴리스 라인. 그렇죠. 폴리스 라인이 있어요. 다 있네, 그냥. 사람 다
폴리스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통제선이 쳐져 있지 않죠. 기자들도 가서 보고 사건 현장 보존이 사실은 제1 계명이잖아요. 특히 폭탄 테러 현장에서는 사건 현장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보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는 인원들을 정부 쪽 요인이라 하더라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다 각각이에요. 한 명은 파편 줍고 있고 한 명은 청소까지 하고 있어요, 급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야 진짜 몇 해 후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이때만 하더라도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동 수사와 대처가 당시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안 게임 6일 전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때 당시 좀 미흡했던 게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야, 이건 여기 보시면 이 김포공항 폭발 수사 미궁 1년. 1년 동안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건 실마리 못 찾고 전담방은 축소. 축소를 시켜버린 거야, 아예.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은 범행에 사용된 폭탄이 컴포지션 4 그걸로 만들어진 사제라는 사실만을 밝혀냈을 뿐 수사는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다. 미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는 폭발 사건 현장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소방 호스로 깔끔히 청소되는 이거 봐. 잘못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야,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의혹이 나올 만도 해요, 이게. 상황이라. 그러니까 물청소를 해버리잖아요. 물청소를 해버리거든요. 말이 돼요, 물청소를 한다는 게. 상상을 해보세요.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벌어졌는데 2시간 만에 그거를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서 현장을 치웠대요. 우와. 그것도 이 사건을 덮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ABC가 다 틀린 거죠. 아시안 게임 하기 6일 전이었고 그때 당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다 입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폭탄이 빵 터졌는데 다른 쪽 입국장에서는 지금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 아시안 게임이 처음으로 해보는 국제적인 행사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걸 해보는데 반드시 이걸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고 또 2년 뒤면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 이게 또 대대적으로 또 소문이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만에 청소부들을 동원해서 빠르게 치워라라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네. 옳지 않았죠.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된 다음에 바로 하루 뒤에 싹 없었어요. 지면상에서. 왜냐면 바로 뒤에 누가 들어왔냐면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대통령이에요. 바덴바덴에서 세울 외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의 영웅이에요. 세계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세계 대통령인 사마란치가 내일 입국을 하는데 이 상황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빨리 일단 덮고 보자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작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정부 입장에서 득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거죠. 없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해야 되고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건 정부의 어떤 공작의 관점에서 제가 해석하는 건데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당시 사회가 혼란과 수렁에 빠져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자칫 그르친다면 누군가 이 테러를 기도했던 쪽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후에 해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 초동 수사가 이렇게 미흡했던 거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희생자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한 분이 5분이나 있고 그럼요. 그 유가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초동 조치해놓고 1년 뒤에 수사 결과를 뭐라고 했던지 아세요? 이 수사 결과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때 당시 범인은 물론이고 범행을 일으킨 목적도 수사를 1년 했는데 알아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미제 사건이라고 끝내버리고 단 폭발물만 컴포지션 4 폭탄이다라고 다시 한번 규명을 하고요. 근데 당시 이 컴포지션 4가 북한과 이슬람 테러 조직에서도 왕왕 쓰던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정보 당국이 수사 당국이 이런 뉘앙스는 흘립니다. 이거는 아마 이슬람 세력과 이슬람 극단 세력과 연계된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 당시 보도에서 추정된다, 추측된다까지가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미제 사건으로 이 사건이 파묻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테러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09년 교란관 김포공항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테러 사건 발생 23년 후인 2009년 교란관 김포공항 테러리스트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23년. 아니 그때 당시에도 사실 증거도 없었잖아요. 그 2시간 만에 다 치우고 했는데 23년 만에 밝힌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보도를 우리 이제 국내 주간지가 했어요. 이 주간지는 이 정보를 스위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일본인 기자한테서 입수를 했다. 일본인 기자? 네, 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그 일본인 기자가 이제 당시 동독의 정보기관, 우리가 유명한 그 슈타지 한 데서 이제 그 이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했고, 당시 일본인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는 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전말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아까 언급이 잠깐 나왔지만 이 김포공항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은 일명 사막의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아랍계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이라는 자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그 일본인 기자가 밝혔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입수한 그 뭐 비밀 문서가 정말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등장해서 우리한테 한 테러를 했다고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막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막의 독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무슬림의 아부 니달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은 좋은 관계가 늘 이런 식이구나. 네, 김일성은 1980년도 그 서울 아시아 게임을 대한민국에서 주최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아부 니달에게 테러를 사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이렇게 되면 말이 되잖아요. 아부 니달은 팔레스타인 출신 이제 테러리스트인데 이제 북한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약간 관계가 있었거든요. 북한이 팔레스타인 지원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라파트 의장이 죽었을 때 북한에서 3일 동안 조의를 표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국가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나라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전사라고 부르고. 맞아, 영웅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시르 아라파트는 이제 그 김일성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영웅칭호도 받고 수차례 이제 평양에 찾아와가지고 김일성을 접견하고, 김일성이 그 모든 제국주의 반대하는 투쟁의 지도자다 하고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는 거의 뭐 무기, 자금 대부분을 북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중동 전쟁에 북한이 본인들의 파일럿들을 파견해가지고 실제로 북한 비행사들을 중동 전쟁에서 아니 뭐 이때는 물론이거든요. 그 이후에 90년에는요 아라파트 생존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방문하기 직전에 나 선물 줘. 김일성 나 선물 줘. 나 가는데 오랜만에 우리 형이라 불렀대요. 우리 형 나 오랜만에 보는데 나 선물 줘. 그런 거. 근데 이게 외교적 결례래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말라는데 김일성이 아유 아라파트 내 동생이 시키면은 이게 부탁하면 해줘야지 하고 진달래호라는 이름의 배를 건조해서 선물로 줍니다. 와, 절친이네. 중요한 점은 당시 PLO는 지금은 아니지만 테러리스트의 온상이었어요. 그랬는 당시에 그랬어요. 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다 빠짐없이 참가할 정도로 악명을 떨치던 테러리스트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테러 면에서는 실력이 있는 조직이었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고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기 직전이었고 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테러가 발생하고 23년 뒤잖아요. 네. 23년 전으로 시계를 다시 돌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한참 비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현장 보존 상태와 1차 초동 수사 결과, 그러니까 1차 수사 결과 1년이 지나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면서 그때 우리 수사당국이 결론을 잠정적으로 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폭탄을 보니까 요거 극단적 무슬림 계통하고 북한이 많이 쓰는 거라서 그쪽이 버린 것 같아. 라고 밝혔던
근거도 없이 추정치로 냈던 그 23년 전 수사 결과가 실체적 진실과 딱 떨어지는 것도 희한하다. 너무 희한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부니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부니달이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2009년에 보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아부니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때 당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2002년에 이라크에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아부니달이 사망한 걸로 나온 게 2009년에 뒤늦게 알려지니까 사실 뭐 이 진범이 나왔다 하더라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어떤 의혹들이 계속해서 살아서 행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전조예요. 그 다음에 뭐 터진 게 이제 칼기 폭발 사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뻔하잖아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이분들 희생자, 사망자 5명의 이름이 파주 임진각에 사건 1년 뒤에 이제 추모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빠와 어머니를 배웅하러 갔던 일가족 4명하고 그때 당시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유주환 씨의 이름까지 해서 5분의 고인의 이름이 임진각 추모비에 세워져 있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